세찬 비바람이 거대한 로디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분노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박 회장의 별장 거실 안까지 스며들었다. 바깥의 흉흉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대리석 바닥과 값비싼 예술품으로 치장된 거실은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심에는 TK그룹의 총수, 박혜진 회장과 그녀의 며느리 한서연이 있었다. 박혜진 회장은 값비싼 벨벳 소파의 여왕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는 매섭게 한서연을 향해 있었고 잘 관리된 얼굴에는 냉혹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서연은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서 있었다. 겉으로는 연약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떨리는 어깨 너머로 언뜻 비치는 눈빛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내년이 우리 가문에 발을 들인 것 자체가 내 평생의 오점이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거실 안의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네 아비가 내 남편에게 평생 충성을 바쳤기로서니 그 딸년까지 내가 거두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지훈이가 내게 혹해서 눈이 멀었을 때 내 단호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내 불찰이다. 내 불찰이야. 박 회장은 손에 쥔 부채로 테이블을 탁 치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아들 박지훈은 이 자리에 없었다. 중요한 사업 미팅이라는 핑계로 일찌감치 자리를 피한 상태였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는지도 몰랐다.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아버지 한 기사는 박 회장의 남편이자 TK그룹의 창업주였던 고 박태준 회장의 운전기사였다. 박태준 회장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한 기사는 그림자처럼 그를 보필했다. 그 인연으로 서연은 지훈과 만나게 되었고 짧은 연애 끝에 결혼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다. 박혜진 회장은 처음부터 서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모욕했다.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서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박 회장은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회사 일도 그렇고 집안도 시끄럽고 모두 내 그 음침한 기운 때문이야. 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위압적인 모습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오늘은 내 그 뻔뻔한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이 집에서, 아니,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 벼락 같은 명령이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설마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내쫓길 줄은 몰랐다. 회장님, 지금 밖에는 폭풍우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년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 물에 빠져 죽든 내 알 바 아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박 회장은 거실 한쪽에 놓인 전화기를 향해 소리쳤다. 김비서 당장 전현 짐 싸서 현관 앞에 내다버려. 그리고 다시는 이 집안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김비서와 하인 2명이 서연의 방에서 그녀의 단출한 옷가지가 담긴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가방을 현관문 밖에 놓았다. 비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거세게 몰아쳤다. 박 회장은 턱짓으로 문 밖을 가리켰다. 어서 꺼지지 않고 뭘 꿈을 대는 개냐. 서연은 마지막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차가운 분노가 교차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거센 비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을 순식간에 적셨다. 마치 온 세상의 슬픔을 머금은 듯한 빗줄기였다. 묵직한 현관문이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서연의 어깨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별장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몇 걸음 옮겼을 때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통신기를 꺼냈다. 빗물에 젖지 않도록 손으로 가린 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리스 호출 현재 위치, 목표 지점 이탈, 폭풍으로 인해 외부 상황 극히 불량. 하지만 계획에 없던 자유가 생겼군.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 끝에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 파악됐다. 아이리스, 플랜 B로 전환한다. 안전가옥까지 이동 가능한가? 문제 없다. 강 팀장, 이깟 폭풍우는 TK그룹 내부의 폭풍에 비하면 산들바람이지. 서연, 아니, SIU 특수수사국 소속의 비밀 요원 아이리스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3년 전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금융 비리 사건의 배후로 TK그룹이 지목되었다. 하지만 교묘한 법망과 권력의 비호 아래 수사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결국 SIU는 극비리의 내부 잠입 작전을 계획했고 그 임무를 맡은 것이 바로 아이리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TK그룹 창업주의 운전기사였던 아버지와의 인연을 발판 삼아 박지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녀의 뛰어난 연기력과 치밀한 계획은 박지훈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박혜진 회장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성공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수행하며 TK그룹과 박 회장 일가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해왔다. 박혜진 회장의 서재에 숨겨진 비밀 금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정황, 정계 로비 리스트, 위험천만한 정보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SIU로 넘어갔다. 오늘 이렇게 허무하게 쫓겨날 줄은 예상치 못했다. 박혜진 회장의 극단적인 성격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쩌면 그녀의 수사망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박 회장이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생각했다. 집안에서의 감시는 벗어났으니 이제부터는 좀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을 터였다. 지훈 씨에게는 조금 미안하게 됐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지만 아이리스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혜진 회장은 꿈에도 모르리라. 자신이 내쫓은 무력한 며느리가 실은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칼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칼날은 이제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다는 것을, 거대한 저택의 불빛이 폭풍우 속에서 희미하게 멀어져 갔다. 아이리스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다시 한번 통신기를 열었다. 강 팀장, 박혜진 회장의 개인 비서, 김도식, 그 자에 대한 추가 정보 요청한다. 오늘 밤 그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어. 내쫓기는 와중에도 그의 눈빛은 단순한 동정이나 무관심이 아니었지. 알겠다. 즉시 확인해보겠다. 그리고 아이리스, 몸 조심해라. 이번 일로 박 회장이 널 완전히 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물론 사냥개가 사냥감을 쉽게 놓치진 않겠지. 하지만 진짜 사냥꾼은 나니까. 아이리스는 통신을 끊고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폭풍우 치는 밤,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 그녀의 발소리와 함께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열리고 있었다. 박혜진 회장이 서연에게 내린 추방 명령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 아니 아이리스의 마음은 밤새 내린 비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SIU의 안전가옥 코드명 둥지에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설비와 정보 분석 장비로 가득 찬 요새였다. 어젯밤
흠뻑 젖은 생쥐골로 이곳에 도착한 그녀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단순히 박해진 회장에게 쫓겨났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로 인해 작전 전체를 재검토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이리스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스크린에는 TK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와 주요 인물들의 관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 한서연의 가면을 벗고 냉철한 비밀요원 아이리스로 돌아와 있었다.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밤을 사온 흔적 없이 예리하게 빛났다. 예상보다 일찍 동지 신세를 지게 됐군. 혼잣말을 하며 그녀는 태블릿 PC를 조작해 박해진 회장의 사진을 스크린 중앙에 띄웠다. 탐욕과 오만함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박해진,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어.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강민호 팀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이리스의 사수이자 이번 TK그룹 잠입 작전의 총책임자였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모양이군. 아이리스. 강 팀장은 손에 든 따뜻한 커피 2잔 중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신뢰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괜찮습니다. 팀장님,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아이리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박 회장 집에서의 역할극은 이제 끝났으니 좀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겠죠? 쫓겨난 건 유감이지만 어쩌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박 회장도 이제 며느리보다는 자기 사업 방어에 더 신경 쓰겠지. 우리가 파고들 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야. 강 팀장의 말에 아이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조작해 어젯밤 자신을 내쫓는 데 일조했던 박해진 회장의 개인 비서 김도식의 파일을 열었다. 김도식 비서, 박 회장의 그림자이자 TK그룹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어젯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단순한 연민이나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알고 있고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도식이라 그자는 박 회장의 충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충신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탐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아이리스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를 한번 떠볼 생각입니다. 제가 버려진 며느리라는 점을 이용해서요. 바로 그때 아이리스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남편 박지훈이었다. 아이리스는 강 팀장과 눈빛을 교환한 뒤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어젯밤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한껏 슬픔에 잠긴 한서연의 것이었다. 여보세요. 서연아 괜찮아. 어젯밤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리스는 순간적으로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여전히 박해진의 아들이었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다. 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친구 집에 와 있어요. 그녀는 미리 준비된 대본대로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내가 당신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금이라도 당장 당신에게 갈게. 어디야?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께 제가 어디 있는지 말씀드리지 마세요. 제발요. 아이리스는 박지호의 죄책감과 동정심을 자극했다. 그를 이용해 박해진 회장의 동태를 파악하고 어쩌면 역으로 정보를 흘릴 수도 있을 터였다. 알았어. 하지만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야 해. 알았지? 네, 고마워요. 여보?
전화를 끄는 아이리스의 얼굴에서 연약함은 사라지고 다시 냉철한 요원의 표정이 돌아왔다. 박지훈 씨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입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순 없지만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도 있다. 일단은 계속 피해자 역할을 유지하도록 해. 박 회장이 내 남편을 통해 네 소식을 캐내려 할 테니 그걸 역이용할 수도 있겠지. 강 팀장이 지시했다. 한편 박혜진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들 박지훈과 대치하고 있었다. 어미한테 지금 대드는 것이냐? 그 천박한 계집애 하나 때문에 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서연이한테 너무 심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한밤중에 사람을 그렇게... 시끄럽다. 그 애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내가 진작에 내쫓았어야 했는데 네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이제라도 바로잡은 것뿐이다. 앞으로 그 애에 대한 이야기는 입도 뻥끗하지 마라. 내 회사 물려받을 놈이 그 정도 결단력도 없어서야 쓰겠느냐? 박지우는 어머니의 완고함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서연에게 미안했지만 어머니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서연을 미워하는 걸까? 단지 출신 성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박혜진 회장은 아들을 내보낸 뒤 김도식 비서를 불렀다. 한서연 그 애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았느냐?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이후로 행방이 묘연합니다. 김 비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보고했다. 흥? 제 발로 나갔으니 어디 가서 빌어먹든 내 알 바 아니지? 하지만 혹시 모르니 계속 감시는 붙여둬. 그리고 박지훈 그놈도 요즘 이상하니 잘 지켜보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사무실을 나가자 박혜진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녀는 한서연이 단순히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서 내쫓은 것이 아니었다. 최근 들어 회사 내부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듯한 불길한 낌새를 느꼈고 그 배후에 한서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별로 없었다. 독사 같은 년, 내 뒤를 캐고 다녔을지도 몰라. 아이리스는 안전가옥에서 지난 2년간 수집했던 정보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박혜진의 서재에서 몰래 촬영한 각종 계약서 사본, 비밀 장부의 일부, 해외, 계좌, 거래 내역. 퍼즐 조각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거대한 그림을 향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다. TK그룹의 비자금 조성 루트,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탈세가 아니야. 정치권과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아이리스는 과거 TK그룹과 관련된 정치 스캔들 기사들을 검색했다. 몇몇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박혜진 회장이 최근 블랙스톤 캐피탈이라는 해외 투자 회사와 비밀리에 접촉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조세 회피처에 본사를 둔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TK그룹의 비자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블랙스톤 캐피탈이라 즉시 조사팀에 넘기겠다. 아이리스, 넌 김도식 비서에게 한번 접근해봐. 네가 가진 버려진 며느리라는 패를 잘 활용한다면 의외의 소득이 있을지도 몰라. 아이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도식 비서, 그는 이번 작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혹은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었다. 저녁 무렵 아이리스는 다시 한서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초췌한 얼굴, 슬픔에 잠긴 눈빛. 그녀는 김도식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혜진 회장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그를 떠보기 위해서였다. 김 비서님, 저 서연이에요.
혹시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예상보다 차분한 김도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한서연 씨, 어디서 뵙면 되겠습니까? 아이리스는 그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또 다른 치밀한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박혜진 회장의 철옹성 같던 제국에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오후 한서연은 약속 장소인 시내의 한적한 전통 찻집으로 향했다. 일부러 허름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골랐다. 버림받은 며느리의 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수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가방 안에는 만약을 대비한 소형 녹음기와 호신용 스프레이가 들어있었다. 찻집 안은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조용한 가야금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서연은 창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김도식 비서를 기다렸다. 과연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박혜진 회장의 충신인가? 아니면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찻집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다. 김도식 비서였다. 그는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 곧장 다가와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아닙니다. 비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애써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찻주문이 오고 가는 동안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김 비서는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불안정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비서님께서는 제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 짐작하시겠지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일 때문이시겠지요. 어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비서님께서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 잘 압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다만 저는 정말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너무나 막막해서 혹시 비서님께서 제게 조언이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는 최대한 절박하고 가련한 표정을 지었다. 김 비서는 그런 서연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한서연 씨, 회장님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결정하신 일은 좀처럼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으로서는 그저 조용히 때를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때를 기다리라니요? 하지만 제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훈 씨도 어머님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을 테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김 비서는 잠시 창밖을 응시하더니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이전보다 조금 더 단호해진 듯했다. 회장님께서 요즘 많이 예민하십니다. 회사 일도 그렇고 외부의 압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부의 압력 아이리스의 귀가 번쩍 뜨였다. 역시 자신의 수사망이 박 회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외부의 압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김 비서는 황급히 말을 돌렸다. 아닙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아무튼 지금은 회장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서연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전환했다. 사실 제가 박 회장님 댁에 있을 때 우연히 회장님 서재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블랙스톤 캐피탈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혹시 그 회사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순간 김 비서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했지만
아이리스는 그 짧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걸렸구나. 블랙스톤 캐피탈이라 금시초문입니다. 회장님께서 워낙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 제가 모르는 일도 많습니다. 김 비서는 시치미를 뗐다. 그러시군요. 제가 잘못 본 모양입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비서님, 혹시 제가 다시 지훈 씨 곁으로 돌아갈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비서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다. 김 비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고뇌에 빠진 듯했다. 한서연 씨,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법이니까요.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아이리스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려 애썼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어쩌면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다. 조언 감사합니다. 비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 비서와의 만남은 기대했던 것만큼 명확한 정보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가 TK그룹 내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블랙스톤 캐피탈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 회사가 TK그룹의 약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찻집을 나온 아이리스는 즉시 강민우 팀장에게 연락했다. 팀장님, 김도식 비서와 접촉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입이 무거운 자입니다. 하지만 블랙스톤 캐피탈에 대해 언급했을 때 확실히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혜진 회장이 현재 외부의 압력을 느끼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잘했다. 아이리스, 김도식은 당장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긴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팀장님, 박혜진 회장이 저를 내쫓은 진짜 이유가 단순한 미움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분명 증거를 인멸하거나 핵심 관계자들을 단속하려 할 겁니다. 매있는 분석이다. 그래서 말인데 SIU 본부에서 새로운 지령이 내려왔다. 작전을 가속화하라는 명령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TK그룹이 모든 증거를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 작전 가속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TK그룹의 핵심 자금 관리 책임자로 추정되는 재무이사 윤상현. 그 자가 곧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입수됐다. 출국 전에 그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가 TK그룹 비자금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윤상현 이사,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아이리스의 목소리에 결의가 넘쳤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윤상현 이사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상현은 TK그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박혜진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자녀가 희귀병 진단을 받으면서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다. 윤상현, 그가 바로 TK그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겠군. 한편 박혜진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서연을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도 TK그룹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그 계집애 때문인가 아니면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것인가? 박 회장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당장 윤상현 이사네 방으로 들라 해. 얼마 후 윤상현 이사가 초조한 얼굴로 박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윤 이사, 제인이 요즘 딴 생각 품고 있는 건 아니겠지? 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찌 감히? 윤 이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내 눈은 못 속여. 자네 딸 치료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것 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자네 가족 모두 데리고 해외로 잠시 나가 있게 스위스에 있는 우리 별장이 비어 있을 거야. 그곳에서 편히 쉬면서 딸 치료에만 전념하게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지. 윤 이사의 눈이 커졌다. 스위스행은 사실상의 망명 혹은 감금이나 다름없었다. 박 회장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회장님, 저는 내 말에 또 달지 말게. 이건 명령이야. 자네와 자네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세. 박 회장은 윤 이사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자네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중요 서류들 오늘 안으로 내게 직접 인계하게. 내가 당분간 직접 챙길 테니. 윤 이사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명백한 숙청이었다. 그는 박 회장의 검은 돈을 관리하며 수많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었다. 만약 이대로 모든 것을 넘긴다면 자신은 그저 쓰고 버려지는 패가 될 것이 뻔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발신자를 확인한 윤 이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며칠 전 익명의 번호로 그에게 연락해온 사람이 있었다. 자신을 한서연 씨를 돕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던. 박혜진 회장은 윤 이사의 동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계획에 만족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윤 이사를 해외로 보내고 모든 증거를 장악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놓은 덫이 오히려 사냥감을 다른 사냥꾼에게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른 사냥꾼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박혜진 회장의 사무실을 나온 윤상현 이사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스위스로 떠나라는 말은 사실상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지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터질 것 같았다. 박 회장의 명령대로 모든 자료를 넘기고 스위스로 떠나 가족의 안위를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볼 것인가? 그때 다시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어제 그 익명의 발신자였다. 윤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윤상현 이사님이십니까? 저는 어제 연락드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요? 차분하지만 어딘가 힘이 느껴지는 여성의 목소리였다. 한서연의 목소리와는 달랐지만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누구신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윤 이사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저희는 윤 이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 이사님 역시 저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회장님은 윤 이사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가시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버려지실 겁니다. 따님 치료는커녕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말은 정확히 윤 이사의 불안한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오늘 저녁 8시 남산 순환도로 중간 지점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앞으로 오십시오.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 차에 타시면 됩니다. 윤 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윤 이사님과 가족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료라니요?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윤 이사님, 저희는 이사님께서 박 회장 몰래 백업해둔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준비해 두신 것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그 비상수단을 써야 할 때입니다. 윤 이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와 개인 노트북에 TK그룹의 비자금 내역, 불법 로비 자료, 해외 페이퍼 컴퍼니 운영 현황 등을 암호화하여 백업해 두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었지만 박 회장의 감시 때문에 감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제가 그쪽으로 가면 제 가족의 안전은 보장되는 겁니까? 윤 이사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사님과 가족분들의 신변 보호를 약속드립니다. 따님의 치료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선택은 이사님께 달렸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윤 이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박 회장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버려지느니 차라리 이 정체 모를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적어도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는가? 그 시각 아이리스는 안전가옥에서 강민호 팀장과 함께 윤상현 이사의 예상 동선을 체크하며 작전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윤 이사에게 연락한 것은 SIU의 또 다른 베테랑 요원이었다. 윤상현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아이리스가 물었다.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을 거다. 박혜진이 그를 버리기로 작정한 이상 그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 문제는 그가 가져올 자료의 양과 질이다. 그리고 박혜진 쪽에서도 분명 미행을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교란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윤 이사가 접선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여러 팀이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미행을 따돌릴 겁니다. 좋아. 윤상현을 확보하는 즉시 이곳 안전가옥으로 데려와. 그가 가진 자료가 이번 작전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다. 한편 박지우는 회사에서 돌아와 텅 빈 아내의 방을 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서연을 내쫓는 것을 방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갔다. 서연이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고 어머니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정해 보였다. 그는 서연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평소 서연답지 않은 물건이었다. 호기심에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한 순간 그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USB 안에는 TK그룹의 이름으로 오고 간 의문의 자금 거래 내역, 해외 유령 회사들과의 계약서처럼 보이는 문서들, 그리고 몇몇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다. 박지우는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았지만 그 파일들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서연이가 이런 걸 왜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아내가 단순한 집안의 불화 때문에 어머니에게 미움을 산 것이 아니란 말인가? 어쩌면 아내는 이 모든 검은 거래의 실체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위험에 처했던 것은 아닐까? 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 그녀가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서연의 유일한 친구라고 알고 있던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녀는 서연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서연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자신이 너무나 무심했고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TK그룹의 추악한 진실이 어쩌면 아내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USB를 품에 꼭 안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아내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의문을 풀어야 했다. 저녁 8시 남산 순환도로의 공중전화 부스 앞 약속대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어둠 속에 숨어 윤상현 이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아이리스와 무장한 SIU 요원 2명이 타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얼마 후 초조한 기색의 윤상현 이사가 나타났다. 그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세단으로 다가왔다. 아이리스는 뒷좌석 창문을 내리고 그에게 말했다. 윤 이사님, 어서 타십시오. 윤 이사가 채 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뒤쪽에서 다른 차량 여러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해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젠장. 미행이 붙었어. 운전석의 요원이 소리쳤다. 윤 이사님, 일단 타세요 출발해. 아이리스가 다급하게 외쳤다. 검은색 세단은 급가속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지만 뒤쫓아온 차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한밤의 남산 순환도로에서 숨 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팀장님, 미행 차량이 최소 3대 이상입니다. TK그룹 쪽 사람들 같습니다. 아이리스는 통신기로 강 팀장에게 긴급 보고했다. 알겠다. 지원팀을 최대한 빨리 그쪽으로 보내겠다. 어떻게든 따돌리고 안전가옥으로 와야 한다. 빗길 위에서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이 이어졌다. 뒤따르던 차 한 대가 세단의 옆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차체가 크게 흔들리며 윤이사는 비명을 질렀다. 꽉 잡으세요. 아이리스는 침착하게 외치며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뒤쫓는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정확하게 사격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미행 차량 한 대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남은 2대의 차량은 더욱 악착같이 따라붙었다.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SIU 지원팀의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났다.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판단한 미행 차량들은 황급히 방향을 틀어 도주하기 시작했다. 겨우 따돌렸군. 운전석의 요원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리스는 긴장을 풀지 않은 차에 윤 이사에게 물었다.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자료는 무사한 겁니까? 윤 이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에서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꺼내 보였다.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사님, 이제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아이리스는 곧바로 윤 이사가 가져온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 외장 하드 안에는 TK그룹의 수십 년간 축적된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장부, 해외 자금 세탁 루트, 심지어 경쟁사 사찰 및 약점 공격 지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 정도면 박혜진을 끌어내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아. 강민호 팀장은 자료를 검토하며 감탄사를 터뜨렸다. 하지만 이걸 법정 증거로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혜진 쪽에서도 분명 방역해 올 겁니다. 아이리스는 냉정하게 말했다. 바로 그때 안전가옥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외부 침입 감지였다. 젠장, 어떻게 이곳을... 강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이리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예상보다 빨리 왔군요. 환영식은 제대로 해줘야겠지. 박혜진 회장은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윤상현과 그가 가져간 자료 때문에 극도의 분노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행방을 추적했고 마침내 SIU의 안전가옥으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법이나 절차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안전가옥 밖은 이미 박혜진이 보낸 사설 용병들로 포위되어 있었다. 또 다른 폭풍이, 이번에는 인공적인 폭풍이 그들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비상벨이 밤에 정적을 찢는 듯 울려 퍼졌다. 아이리스와 강민호 팀장,
그리고 윤상현 이사는 순식간에 전투 태세를 갖췄다. 외부 CCTV 화면에는 검은 복면을 쓴 무장한 괴한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박혜진 회장이 보낸 사설 용병들이었다. 윤 이사님은 안쪽 방으로 피하십시오. 저희가 막겠습니다. 아이리스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하며 허리춤에 권총을 고쳐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냉혹한 전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강 팀장은 지휘실에서 지원 요청과 함께 내부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다. 아이리스 놈들이 정문과 후문을 동시에 공격할 거다.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지원 병력이 도착할 수 있어. 다운드지. 알겠습니다. 괴한들은 강력한 파쇄기를 이용해 방탄 처리된 현관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굉음과 함께 파편이 튀었다. 아이리스는 건물 내부 구조를 이용해 엄폐하며 침입자들을 기다렸다. 첫 번째 괴한이 부서진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아이리스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정확한 조준 사격에 괴한은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괴한들은 연막탄을 터뜨리며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안전가옥은 순식간에 총성과 연기로 가득 찬 전쟁터로 변했다. 아이리스는 침착하게 적들을 상대하며 한 명씩 쓰러뜨렸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갔다. 탄약도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다. 이대로는 전멸이다. 그때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경찰 차량과 SIU 특수기동대가 도착하는 것이 느껴졌다. 박혜진의 용병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젠장 경찰이다 퇴각해. 용병들은 황급히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SIU 요원들과 경찰 특공대는 건물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그들을 압박했다. 치열한 총격전 끝에 대부분의 용병들이 생포되거나 사살되었다. 상황이 종료된 후 아이리스는 연기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거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과 옷은 먼지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강민호 팀장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나? 아이리스 대단했어. 저는 괜찮습니다. 윤 이사님은요? 무사하다. 지금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송 중이야. 그리고 그가 넘긴 자료 정말 엄청나더군. 박혜진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해. 아이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SIU 본부로 복귀하여 밤새도록 윤상현 이사가 넘긴 자료들을 분석하고 검찰 제출용 보고서를 작성했다. TK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해외 자금 은닉, 주가 조작, 경쟁사 불법 사찰 등 박혜진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TK그룹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박혜진 회장의 비리 의혹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한 것이다. SIU와 검찰이 공조하여 아이리스 팀이 확보한 물증의 일부를 전략적으로 언론에 흘린 결과였다.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박혜진 회장의 철옹성 같던 제국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박혜진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와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었다. 밤사이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믿었던 측근들은 등을 돌렸고 평생을 바쳐 이룩한 TK그룹은 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한서연, 그 가증스러운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한서연, 내년이 감히 나를. 그녀는 당장이라도 한서연을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이미 검찰의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사방이 포위된 쥐와 같은 신세였다. 한편 박지우는 아내 서연이 남긴 USB의 내용을 가지고 고뇌하고 있었다. 언론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TK그룹의 비리들은 USB 속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아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어쩌면 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는 서연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에게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하고 만약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돕고 싶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아내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 강민호 팀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박지우는 무작정 SIU 본부로 찾아가 강 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같은 시각, 아이리스는 검찰과 함께 박혜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증거는 차고 넘쳤고 박 회장의 혐의는 명백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뿐이었다. 아이리스, 준비됐나? 강 팀장이 물었다. 네, 팀장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입니다. 아이리스를 포함한 SIU 요원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박혜진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다. 한때 위엄과 권위를 상징했던 거대한 저택은 이제 몰락한 왕국의 마지막 보루처럼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박혜진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공여,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리스가 직접 박혜진 회장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박혜진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이리스를 쏘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경멸, 그리고 일말의 의혹이 뒤섞여 있었다. 네가 어떻게 감히. 그때 저택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강민호 팀장과의 면담 끝에 아내의 진짜 정체와 그녀가 수행해온 임무에 대해 어렴풋이 알게 된 터였다. 그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아내를 만나기 위해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어머니 서연아? 박지훈의 등장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혜진 회장은 아들을 보자 절규하듯 외쳤다. 지훈아, 전현이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저 계집애가 우리 가문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아이리스는 아무 말 없이 박혜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순간이었다. 박혜진 씨, 아이리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 한서연의 것이 아니었다. 냉철하고 위험 있는 비밀 요원 아이리스도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한때 당신의 며느리라고 불렀던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몰랐던 것이 하나 더 있죠? 아이리스는 자신의 목걸이에서 작은 SIU 배지를 꺼내 보였다. 저는 대한민국 특별수사국 소속 특수요원 아이리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범죄 혐의는 바로 제가 지난 2년간 수집한 증거들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순간 박혜진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크게 뜨였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비밀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네가 내 며느리가 요원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오만과 독선으로 살아온 여왕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자신의 발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존재에게 처절하게 뒤통수를 맞은 충격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키는 듯 했다. 박지훈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아이리스는 싸늘한 눈빛으로 박혜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박혜진 씨, 그리고 당신의 그 오만함이 바로 당신을 파멸로 이끈 겁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박혜진 회장의 절규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여장부의 초라한 말로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리스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임무를 완수했다는 냉정한 만족감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박혜진 회장의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언론은 연일 TK그룹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치는 보도를 쏟아냈고, 국민들은 한때 존경받는 여성 기업가였던 박혜진의 추악한 이면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TK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계열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박혜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혜진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시기한 세력들의 음모라고 강변했다.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아이리스가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방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다. 윤상현 이사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관리했던 모든 불법 자금의 흐름과 박혜진의 지시 사항을 상세히 폭로했다. 아이리스는 한서연이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고 SIU 특수요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사건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밤낮 없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며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냉철함과 치밀함은 검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박지훈이었다. 어머니는 구속되었고 아내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삶을 살아온 특수요원이었다.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과 존경했던 어머니의 실체가 산산조각 나면서 그의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는 매일같이 구치소로 어머니를 면회하러 갔지만 박혜진은 아들의 위로조차 거부한 채 히스테릭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다. 다 그년 때문이다. 네가 그 독사 같은 년을 집에 끌어들이지만 않았어도 스타기라켓 캐놈다서 어머니의 원망 섞인 절규를 들을 때마다 박지훈의 가슴은 미어졌지만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편을 들 수 없었다. 서연이 남기고 간 USB의 내용과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TK그룹의 비리는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며칠 후 박지훈은 강민호 팀장을 통해 서연과의 면회를 간신히 허락받았다. SIU 본부의 작은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지훈은 예전에 다정하고 순종적이던 아내의 모습 대신 차갑고 낯선 요원의 모습을 한 서연에게서 거리감을 느꼈다. 괜찮아요. 박지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괜찮아요. 당신은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당신이 왜 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미안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임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 아니에요. 당신이 보여준 진심은 고마웠어요. 박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는 정말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신 건가요? 네. 유감스럽지만 모든 것은 사실이에요. 당신의 어머니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법을 우롱했어요. 박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서연의 입을 통해 확인받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지훈 씨,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당신이 서연이 남기고 간 USB, 즉 TK그룹의 내부 비리 자료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바로 검찰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 자료는 어머니의 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박지훈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자신에게 어머니를 고발하라는 것인가? 그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에 동조할 수도 없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는 힘겹게 대답했다. 면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박지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한 끝에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연이 말한 USB를 가지고 검찰청을 찾아갔다. 아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정의에 대한 마지막 양심이 그를 움직인 것이었다. 박지훈이 제출한 USB는 박혜진 회장의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었다. 그것은 TK그룹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핵심 자료였으며 박혜진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는 생성될 수 없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아들이 제출한 증거 앞에서 박혜진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첫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박혜진은 한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몰락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아이리스는 증인석에 앉아 담담하지만 정확한 어조로 박혜진의 범죄 사실들을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TK그룹의 검은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쳤고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재판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박혜진 측 변호인단은 아이리스의 증거 수집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방역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SIU의 합법적인 잠입 수사였음을 인정했다. 박지훈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USB를 발견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를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박혜진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아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박혜진은 법정에서 실신 직전까지 갔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장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혜진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주가 조작 등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징역 25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었다. 박혜진은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그대로 법정에 쓰러졌다. 한 시대의 거인이었던 그녀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아이리스는 법정 한쪽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복잡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법과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도왔을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아이리스에게 박지훈이 다가왔다. 그는 이전보다 한결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아이리스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도 힘든 결정을 했어요.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서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원망이나 미움 대신 서로에 대한 복잡한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는 듯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TK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이리스의 활약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었다. 박혜진 회장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진 후 대한민국 사회는 한동안 TK그룹 게이트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견고해 보였던 거대 기업의 몰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씁쓸한 교훈을 남겼다.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는 잘려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들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다. TK그룹은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갔고 전문 경영인들이 투입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건강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박혜진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불법적인 사업 확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가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다. 아이리스 한서연은 모든 공식적인 수사 절차가 마무리된 후 오랜만에 휴가를 받았다. 그녀는 둥지라고 불렸던 안정가옥을 떠나 강원도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얻었다. 지난 몇 년간의 긴장과 숨막히는 암투 속에서 벗어나 그녀는 비로소 평범한 일상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이면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밤에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 박지훈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겪었을 고통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터였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작전의 일부였지만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느껴졌던 그의 순수한 마음과 배려는 아이리스에게도 작은 파문을 남겼다. 어느 날 오후 아이리스는 바닷가 카페에서 홀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야위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아이리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지훈 씨. 박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반가움과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서연 씨, 아니, 아이리스 요원님?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도 돼요. 두 사람은 해변이 보이는 창가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처럼 불편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지내세요? 박지훈이 먼저 물었다. 잘 지내요. 당신은요? 저도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작은 봉사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긴 상처들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싶어서요. 아이리스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의 죄를 외면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었다. 어머님은 면회 가끔 가시나요? 네. 처음에는 저를 원망하셨지만 요즘은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셔야 하지만 그곳에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함과 같았다. 서연 씨, 박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당신이 예전의 한서연이 아니라는 것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다시 알아가고 싶어요. 비밀 요원 아이리스가 아닌 인간 한서연으로서의 당신을요. 아이리스는 그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의 일부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 삶은 언제나 위험과 비밀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박지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질 때 그때는 저를 한번 떠올려 줄 수 있을까요? 그럴게요. 아이리스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는 따뜻한 인사와 같았다. 시간이 흘러 아이리스는 SIU로 복귀했다. 그녀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어두운 구석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TK그룹 사건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권력의 허망함, 인간의 탐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정의의 힘을 그녀는 더욱 강해졌고 더욱 냉철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강민호 팀장은 그녀에게 새로운 중책을 맡겼다. 신입 요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임무였다. 아이리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아이리스들을 키워내는데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기술과 전략뿐만 아니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르쳤다. 박지우는 봉사활동을 계속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삶을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재벌 2세의 화려한 삶을 동경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나눔과 봉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가끔 그는 멀리서나마 아이리스의 활약상을 전해 들으며 그녀를 조용히 응원했다. 박혜진 회장은 감옥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돈과 명예뿐만이 아니었다. 아들의 존경, 사람들의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과오를 깨닫기 시작했다. 몇 년 후,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아이리스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젊은 요원들이 제잘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정의를 향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희망을 보았다. 자신의 뒤를 이을 젊은 세대에게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열망 속에서.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박지훈이 검찰에 제출했던 바로 그 USB였다. 재판이 끝난 후 그는 그것을 아이리스에게 돌려주었다. 그녀에게는 지난 임무의 성공을 상징하는 훈장이자 동시에 한때 한서연으로 살았던 시간의 아련한 추억이기도 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이리스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새벽의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고 그녀는 또 다른 내일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의를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여러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위해 꼭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